화면이 켜졌습니다. 오래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액정에 금이 가 있었고 화면 한쪽 모서리가 어두웠습니다.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나서 말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짧은 시간, 저는 볼륨을 키웠습니다. 화면에 천천히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어깨가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휘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 입술이 떨렸습니다. 현아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녹음 상태가 나빠서인지 아니면 목소리 자체가 그렇게 변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왜 지금? 제 목소리가 화면 밖에서 들렸습니다. 아, 이 영상은 혼자 찍은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 옆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거구나. 어머니는 화면 밖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내 이름 한 번만 부르고 싶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밀어냈지. 미안하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의 손이 보였습니다. 무릎 위에 얹어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뭘 잘못한 걸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반찬 가게 앞에서 신발을 다시 신으면서 삼켰던 그 말. 그날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저는 영상 속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건 내가 했지.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힘들게. 너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자꾸 옛날 생각만 나.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카메라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마 핸드폰을 들고 있던 사람의 손이 떨렸던 것 같았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기 시작했습니다. 26아니 손가락을 다시 접었습니다. 헷갈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매달 25일마다 25일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매달 25일 정확히 그날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요즘 내가 말이 자꾸 꼬여. 그 한마디, 어머니는 자기 머리를 손으로 가볍게 쳤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두드리듯이. 가끔 말이 안 나와. 가끔 내가 누군지도. 말이 끊겼습니다. 화면 밖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남편 형수인 경미 형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찍으시죠. 아니야. 조금만 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녹화를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검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겨우 2분 남짓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1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저는 끝에서 한 번 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준 통장 이름처럼 저도 다음 페이지를 계속 넘기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제게 다음 문장을 쓰게 합니다. 저는 종이와 잉크 냄새가 좋은 사람입니다.
동네 문구점 겸 복사집을 합니다. 가게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복사기 토너 냄새가 납니다. 코를 찌르는 듯 하지만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습니다. 일이 시작된다는 냄새니까요. 용지를 한 권씩 꺼내다 보면 사람마다 고치고 싶은 문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력서를 10번도 넘게 고쳐 인쇄합니다. 어떤 학생은 자기소개서 첫 문장만 20번을 바꿉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받아 복사기에 넣으면서 생각합니다. 종이는 구겨져도 다시 펼 수 있구나. 자국은 남지만요. 제 남편은 밤에 택배차를 몰던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차에 올라타고 해가 뜨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집집마다 불 꺼진 문 앞에 조심스레 박스를 올려두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오면 제게 말하곤 했죠. 여보, 밤에 운전하면 생각 많이 하게 돼. 내일 빵 사올게. 남편의 말은 늘 간단했습니다. 길게 설명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손은 늘 바빴고 말은 늘 짧았습니다. 그가 빵을 사오는 날은 매달 25일이었습니다. 월급날이었습니다. 오늘 월급날이야. 그렇게 말하며 비닐봉지를 내밀곤 했습니다. 크림빵 2개, 단팥빵 하나. 늘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주는 편안함 같은 거요. 시어머니는 낮엔 반찬 가게를 지키고 밤엔 남은 걸 정리했습니다. 폐기할 반찬을 걷어내고 용기를 씻고 다음날 준비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손은 늘 차가웠습니다. 찬물에 담근 물을 건지고 냉장고 문을 여닫고 김치 국물을 닦아내는 손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늘 앞치마를 했습니다. 빨간색 앞치마였는데 가슴 부분에 간장 얼룩이 몇 개 박혀 있었습니다. 국물 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끈을 한 번 더 조여 매곤 했습니다. 처음 시댁을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봄이었습니다.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던 3월 말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반찬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마늘과 참기름이 섞인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식탁에는 반찬이 많았습니다. 놀라울 만큼 많았습니다. 멸치볶음이 2가지 맛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콤하게, 하나는 달짝지근하게. 연근조림도 2접시였습니다. 하나는 얇게 썬 것, 하나는 두툼하게 썬 것. 같은 반찬도 맛을 다르게 하면 또 다른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래 시내버스를 몰았던 분이었습니다. 핸들을 쥐는 손에 굳은 살이 선명했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저래. 말 없어도 화난 건 아니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가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걸요. 30년 넘게 같은 노선을 돌며 말보다 신호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는 걸요. 그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조용함은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설거지하는 물소리. 그런 소리들이 채우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끝자락이었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아직 추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시다가 그대로 주저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갔고 저희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하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희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 컵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컵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드시던 건지 다른 누군가가 놓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어머니가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류음이 났습니다. 이상하네. 어머니가 다시 눌렀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듣네. 어머니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머릿속에 작은 바늘처럼 꽂아두었습니다. 세 번째 만에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현아야, 내가 문구점에서 파는 그거. 서류 넣는 거. 그거 어디서 사지? 제 가게에 있어요. 필요하세요? 아, 맞다. 내 가게지. 점심 먹고 나서 어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현아야, 서류철 어디서 사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가게에 있어요. 아, 그렇지. 저녁 무렵 어머니가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서류철 어디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내가 아까도 물어봤지? 괜찮아요. 어머니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어머니는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멸치볶음 2가지 연근조림 2접시, 언제나처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달랐습니다. 오이 무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안 좋아하시던 반찬인데 제가 말을 꺼내자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이제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웃는지 우는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오이 무침을 한 점 집었습니다. 새콤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다시 문구점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용지를 사러 왔습니다. 한 권 주세요. 아이에게 용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1,000원이야. 아이가 동전을 꺼내 주었습니다. 나가려다가 아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웃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굳어있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조금 올려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올려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택배 가방을 메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다녀올게. 응, 조심해. 남편이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왜? 요즘 아버지 생각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조금씩은 덜 아픈 것 같아.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래쪽에서 남편이 택배차에 올라타는 게 보였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여름은 장마가 길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그치고 다시 내렸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내내 비가 왔습니다. 남편은 넥밴드 선풍기를 목에 걸고 나갔습니다. 오늘 배송 많아. 늦을 것 같아. 비 조심해.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특히 많이 왔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거셌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밤 11시 40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이겠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재호 씨 보호자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그 다음 말들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옷을 집어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이요. 빨리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저는 그제야 병원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알려준 병원으로 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앞유리를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윤재호 환자 보호자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복도였습니다. 아, 2달 전에도 이런 복도를 걸었었지.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렸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사과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선고였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흰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택배 가방이 신발장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처럼요. 저는 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송장이 몇 장 남아 있었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물비린내 같은 게 났습니다. 송장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배송 완료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미완의 배송이었습니다. 저는 그 송장을 접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스테이플러를 꺼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를 접으면 선이 남습니다. 펴도 그 선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선이 제 가슴에도 생겼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들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써도 들렸습니다. 와이퍼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 달쯤 그렇게 지냈습니다. 경미 형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요.
밥은 먹어? 먹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체했습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만나봤어? 아직이요. 가봐. 어머니도 힘드실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야지. 어머니도 아들을 잃으셨으니까. 며칠 뒤 낮에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셔터가 절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안쪽에서 반찬통을 닫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요. 현아야. 네, 어머니. 어머니는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현아야, 이 집엔 이제 자주 오지 마라. 제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불편하세요? 불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요. 너 오면 내가 자꾸 울컥해진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더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얼굴 보면 우리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라. 눈빛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해. 너 볼 때마다 재호가 생각난단 말이야. 그게 나쁜 건가요? 나한테는 나빠. 나는 잊고 싶어. 잊어야 살 것 같아. 근데 너 오면 자꾸 생각나. 어머니, 가라. 제발. 저는 신발을 반쯤 벗다가 다시 신었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단무지가 달게 절여지는 냄새, 우엉이 졸아드는 냄새, 간장에 졸인 무언가의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전히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낮인데도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진열대에 크림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사오던 그 빵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반찬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안 나는데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5일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200만 원 한미정. 저는 휴대폰을 보고 또 봤습니다. 200만 원.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실수인가 싶었습니다. 잘못 보낸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돈을 돌려보냈습니다. 출금 200만 원 한미정. 몇 분 지났습니다. 다시 알림이 왔습니다. 입금 200만 원 한미정. 또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돈 왜 보내세요? 돌려드릴게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루를 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출금 200만 원 한미정. 다시 들어왔습니다. 입금 200만 원 한미정.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편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힘들면 내일 페이지 넘기면 돼. 저는 그 돈을 그 통장에 넣었습니다.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모아둘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달 25일 또 들어왔습니다. 입금 200만 원 한미정. 정확히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다시 보낼 게 뻔했으니까요. 그 다음 달도 정확히 25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구점 복합기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가 80만 원이었습니다. 새로 사면 1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새 복합기를 샀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어머니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 학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제 문구점 수입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저는 또 다음 페이지 통장을 열었습니다. 2,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달부터 학원비 일부를 거기서 냈습니다. 매번 통장을 열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18번째 입금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딱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18번. 이제 절반.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절반이 지났다는 건 끝도 있다는 거잖아. 언제까지일까요? 어머니는 언제까지 이렇게 보낼까요? 33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아프셔? 그런 것 같아.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다는 걸요. 할머니가 일부러 안 오신다는 걸요. 36번째 입금이 들어온 날. 저는 그날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마지막일까? 다음 달 25일. 저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26일.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27일.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 통장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잔액. 7,200만 원에서 여기저기 쓰고 남은 돈. 4,890만 원. 저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36번이었을까? 왜 하필 25일이었을까? 왜 말이 아니라 돈이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요. 3년째 겨울이었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현아야 단 한 줄.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현아야 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 저는 경미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혹시 문자 보내셨어요? 아니, 모르는 번호에서 제 이름만 왔어요. 형님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 지금 집이야? 네. 잠깐만. 내가 보낼 게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형님에게서 파일이 왔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오래된 스마트폰 화면이었습니다. 액정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깨가 한 줌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 이상 휘었습니다. 뺨은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현아야. 영상 속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미 앞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내 이름 한 번만 부르고 싶었다. 내가 먼저 밀어냈지. 미안하다.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건 내가 했지.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영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회색빛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시 재생을 눌렀습니다.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자꾸 옛날 생각만 나.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어머니는 손가락을 세다가 멈췄습니다. 36번. 매달 25일. 숫자가 헷갈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화면 너머를 보며 말했습니다. 못 만났어. 일부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보면 내가 울 것 같아서. 내 손 잡으면 못 버틸 것 같아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냈어. 돈으로라도. 너도 아이들한테 쓰고. 나도 조금은 마음 편하고.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25일은 재호 월급날이었지. 그날 재호가 늘 빵 사왔잖아. 나도 그날이 좋았어.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정했어. 200만 원씩. 손가락을 다시 세기 시작했습니다. 36번. 밖에서 경미 형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36 맞아요. 맞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가게 한 게 36해야. 재호가 태어난 해부터 세면 그래. 그 세월을 너한테 주는 거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36년, 36번. 어머니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있다가 다시 재생을 눌렀습니다. 요즘 나 좀 이상해. 저녁만 되면 말이 꼬여. 어머니는 자기 머리를 가볍게 쳤습니다. 어제는 진우를 재호라고 불렀어. 병원 갔더니 치매 초기래.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웃는지 우는지 모를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못 만나. 내가 너 못 알아볼까봐. 가끔 손님 얼굴도 기억 안 나. 매일 오는 사람인데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내가 오면 나는 너를 손님이라고 부를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들었습니다. 36번 다 보내면 그때 한 번만 와라. 그때도 내가 너 기억하면 제대로 불러줄게. 말이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못 알아보면, 내가 못 알아봐도 너는 와. 나는 내가 필요하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경미 형님이 핸드폰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지.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지. 근데 너는 잘 견뎠어. 재호가 너 만나서 행복했을 거야.
나도 너 만나서 행복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생 시간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종이학이었습니다. 남편이 심심할 때 가끔 접어주던 거였습니다. 여보학 접으면 소원 이뤄진대. 저는 천천히 접었습니다. 날개를 펴고 꼬리를 접고 목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에 머리 부분을 접으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삐뚤어졌습니다. 저는 그 학을 펴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삐뚤어져도 학은 학이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졌습니다. 저는 코트를 집어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셔터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옆집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어디 계세요? 병원 입원하셨어요. 한 달쯤 됐나? 어느 병원이요? 글쎄요, 아들이 모셔갔는데. 저는 남편 형인 진우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이야. 요양병원.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요양병원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창밖을 보고 어떤 분은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한미정 환자 어디 계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 내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진우 형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형님이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봤습니다. 눈을 찌푸렸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저를 손님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아드님 아내요. 아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있나? 형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호 아내요. 재호?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호가 누구더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동생 나가자.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가 못 알아보시잖아.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봤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하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형수님은 복지관에서 미술 치료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색연필을 줬습니다. 12색이었습니다. 어머니랑 그림 그려봐. 색칠하는 것도 좋고. 저는 노트 한 권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색연필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같이 해요. 이게 뭐예요? 색연필이요. 어머니는 색연필을 집었습니다. 빨간색을 집었습니다. 종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예쁘네. 그럼 더 그려보세요. 어머니는 계속 선을 그었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색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게 간판이 이런 색이었어. 반찬 가게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뻤겠어요. 그럼. 예뻤지. 하지만 나쁜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종이를 구겼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얇아?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구긴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톱으로 구김선을 문질렀습니다. 종이는 완벽히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펴면 글씨를 쓸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요. 예쁜 이름이네. 고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현아야. 또렷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현아야, 오늘 날씨 좋다.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알아. 내 며느리지.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머리가 맑아. 내 얼굴이 잘 보여. 어머니, 미안했다. 아니요. 많이 미안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은 있다가 기억하다가 또 잊는다. 그 사이를 같이 걸으면 가족이다. 그로부터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종이학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접었던 그 학이었습니다. 삐뚤었지만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닫지 않고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라는 이름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학을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그 학. 삐뚤지만 그래도 학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학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밀어냈지만 동시에 붙들었습니다.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요. 그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말로 하면 저는 붙들었을 테니까요. 돈으로 하면 저는 미안해하면서도 받았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끝까지요. 저는 문구점 카운터에 어머니 사진을 작게 붙여두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습니다. 현아야, 종이 좀 줘봐. 네, 어머니.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집니다. 기억은 그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사진을 보며 웃는 동안 그 사람은 잠깐 제 옆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준 통장 이름처럼 저도 다음 페이지를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요. 종이를 한 장씩 넘기듯이요. 구겨져도 펴면 쓸 수 있으니까요. 자국이 남아도 그 위에 글씨를 쓸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다음 페이지를 여는 힘입니다.